혁신 전파의 원칙이라고 전체 인구의 16% 이상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는 그 기술이 항상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 됩니다. 성공을 했다고 믿고요. 그 중에 가 가장 선두에 지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11월에 나오신 이후 지금 거의 한 1년 되는 거죠. 네. 거의 한 1년 만에 다시 한국 방문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미국에서 지금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그동안 미국 경제 주식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여기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과 각각 기업의 CEO들이 65%의 확률로 리세션이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오히려 예상과는 들리게 이제 제 책에서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납니다, 이 책이 딱 그때 나왔는데요.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친 이후로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1월 달부터.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질 거라는 약간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AI, 인공지능 모멘텀이 챗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또 뜨기 시작했어요. 1, 2월에 한참 떴다가 3월 달에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이제 지역은행 위기가 잠깐 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좀 회복을 또 하고 다시 인공지능 모멘텀이 다시 오더니 5월, 6월, 7월까지 주식시장이 S&P 500, 4,600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8월, 9월에 약간 조정을 받았고요. 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기준금리 더 많이 올라갔고 중국 시장은 조금 좋아지나 싶더니 다시 이제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고요. 미중 간의 갈등은 조금 더 심화되었고, 거기에다가 달러 가치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한때는 114 정도까지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와서 지금 한 105 정도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생각한 환율로는 지금 한 1,350원, 원달러 환율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올라갔고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하지만 물가는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8%, 9%씩 하던 게 지금은 PCE 근원 물가로 3.8%까지 떨어졌고요. 헤드라인은 한 3.3%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 이제 FOMC가 또 남았잖아요, 올해. 예. 한 2번 정도 남았나요? 네. 11월, 12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물가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약간 좀 정체라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는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질 거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GDP죠. 예, GDP가 2.1%까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리세션은 오진 않았지만 약간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정도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 시장도 조금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서 조금 둔화되고, 월세 가격도 좀 떨어지고, 뭐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차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어차피 연준이 보는 거는 기름값하고 음식 가격은 좀 제외하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물가가 조금씩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올해 말에 한 3.1%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계속 봐줘야 되는데, 자, 물가는 조금씩 잡히고 있는데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건 2%죠. 예, 아직 좀 먼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가도 좀 잡히고 있습니다. 뭐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은 미국에서 교수 활동하고 계시니까 미국의 체감하기에 이게 체감이랑 이 수치는 다를 수 있잖아요. 미국 경기는 지금 좋은 건가요? 미국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다. GDP가 2.1%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며칠 전에 IMF에서 내년도 전 세계 경제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2.8%인가? 2.9% 정도 나왔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미국이 2.1%를 달성하고 있다는 거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개인 소득과 소비도 여전히 높은 편이고, 노동시장도 실업률이 지금 3.8%밖에 안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경기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개인 소비자들의 크레딧 카드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크레딧 카드를 못 갚는 사람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아직은 많이 잡히진 않았기 때문에 특히 기름값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살기가 이렇게 체감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거기에다가 외식 가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런 것들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은 조금 싸게 좀 잡혔는데 외식 가격은 서비스 비용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팁 가격 같은 거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신용 경색이 좀 일어나서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굉장히 높여서 이제 대출을 좀 안 해주는 좀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모기지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교수님에게 팁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코로나 딱 직전에 미국 여행 갔었거든요. 서부 쪽에 LA랑 시애틀이랑 한 보름 정도 갔었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팁 문화. 제가 생각하는 팁은 내가 서비스에 만족을 했을 때 주는 건데 미국은 그냥 팁이 강제적이더라고요. 안 주면 이상해지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모든 식사값에 10%가 더 붙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팁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안 좋은 뭔가 좀 여론이 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팁을 주는 거는 자기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옛날에는 이제 나는 당연히 팁을 15% 20%씩 높게 주면은 나는 그만큼 착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사람의 인식이 있었는데 자, 그래도 15% 10%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줬는데 이제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18% 20% 22% 이렇게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20% 가까이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거길 누르라고 하는데 20%를 딱 누르면 뭐 약간 세금처럼 주는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죠. 너무 부담되겠네요. 아, 물가도 오른 상태니까 또. 예, 그래서 외식을 안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또 이제 올해 증시가 좀 미국에 올랐던 게 인공지능 AI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인공지능 모멘텀 뭐 이제 이걸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달, 2월달만 해도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약간은 버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닷컴 버블 때처럼 이렇게 버블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약간 버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3, 4월 거치면서 지역은행 위기도 거치면서 조금 그게 좀 누그러들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의 이 분위기나 이런 인공지능 열풍은 2015년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 살 때인데요. 2015년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라든지 그때 많은 것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벌써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8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익도 못 내는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커서 지금 현재 아마 9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으로 지금 발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눈으로는 저희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미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져 있고 가장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도체 칩을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GPU라 그러죠. 그래서 H100이라든지 A100 같은 그런 인공지능의 개발에 쓰이는 그런 칩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좀 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미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관련된 개발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버블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고요. 아마 인공지능 시장이 제가 작년에 이제 제 책에서도 밝혔지만은 카그라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인데 매년 39.1%씩 확대돼서 아마도 2030년 정도면은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기 채권 금리가 16년 만에 가장 높게 상승하면서 주시장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 좀 낮아질까요? 낮아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에 조금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 심리가 좀 들어오면서 안전자산인 채권 수요가 조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9월 달에 FOMC 회의가 끝나면서 점도표가 좀 찍혀서 기준금리를 5.6%까지 이제 올리겠다는 연준 위원들의 강한 의지가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5.25에서
4.0까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인데 여기서 점도표대로 5.6까지 더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까지 내년 6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2년물 채권금리가 같이 올라가면서 10년물 채권금리도 지금 거의 4.8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연준의 이런 긴축적인 상황 자체가 누그러들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도 2%대까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은 대차대표 축소로 인해서 이제 채권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계속 내다가 파는 또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빌 에커만 같이 퍼싱 스퀘어 같은 곳에서는 공매도를 주인들이 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채권금리가 5.5%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었고요. 거기다 아마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7%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생기니까 이제 채권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계속 올리려는 공매도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특히 성장주들은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이제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더 올라가니까 이제 저평가가 조금 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수익을 못 내는 중소형주들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금리를 높게 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인해서 이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이제 이 높아진 금리가 이제 다 올라갔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 주에 4.88까지 한 2번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는 좀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청산하고 조금 매수하면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자, 지금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랑 로리 로건이라고 전통적인 매파의 달라스 총재라든지 제퍼슨 총재라든지 어제는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이제 나와가지고 채권금리가 너무 상승해서 이게 기준금리를 올린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은 모기지금리도 보통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를 올린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점도표상이 5.6이지만은 사실은 채권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5.6을 올리지 않고 12월 달에는 원래는 좀 한 40% 50% 정도의 확률로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내년도 한 7월도 아니고 한 6월 정도에 피봇도 가능하다.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좀 일어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 일어나면서 채권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채권 시장이 4.5에서 한 5% 사이에서 조금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주식시장이 거의 다 선반영이 됐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부터는 조금은 상승 모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 전에도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 전쟁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전쟁이 또 다른 이제 국가들의 이슈가 있는 건데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 좀 교수님은 좀 어떤 주식을 추천하세요? 작년 올해 들어서 많이 불확실했는데 자 올해 사실은 지수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S&P 500이 거의 4,60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작년 말에 한 3,800 그 밑에까지도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나스닥이 거의 35% 정도 올라왔고 S&P 500이 거의 15%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올해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특히 버블이 아닌 이유가 매그니피슨 세븐이라고 빅텍 7개 기업만 지수를 좀 끌어올려서 올라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많이 올라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앞으로 요 7개 기업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모멘텀을 받아서 이제 이 빅텍 기업들은 다 인공지능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뭐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과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나머지 하나는 뭐죠? 애플 넣나요? 아, 애플. 예. 근데 또 따님 계좌에도 주식을 또 모아주는 것들도 있다고요. 예.
어떤 거 운영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나왔을 때 제가 테슬라하고 애플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다른 주식을 모아왔었는데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물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테슬라하고 애플을 제 딸 계좌에 조금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딸 계좌가 따로 있는데 작년 말에는 엔비디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제 딸 계좌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투자하는 지수 ETF들이 있잖아요. S&P 500의 SPY라든가,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의 그 QQQ. 요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제 은퇴자금 계좌가 또 따로 있는데요. 그 계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은 사실은 MMF입니다. 자, 머니마켓 펀드라 그래서 이제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저는 전략을 50대 50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반반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반 전략으로 올해를 맞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반 정도 되는 주식 중에서 지금 스파이하고 QQQ가 거의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것들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7대 종목 중에서는 어느 게 교수님의 탑픽인가요? 워낙 큰 종목들이니까요. 저는 주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테슬라, 엔비디아에 포커스를 더 두시는 이유는? 일단은 저는 2020년부터 테슬라를 가지고 왔었고요. 이제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2020년 5월 정도부터 한 50불 근처에서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테슬라가 종합 ETF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만 사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에너지스 솔라시티도 인수하면서 이제 태양열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배터리 같은 것도 만들고 있죠. 4680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당연히 자동차도 있고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슈퍼컴퓨터 저기 도조 칩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양한 산업을 한 번에 모은 ETF 같은 성격 그런 성격도 있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터질 때만 해도 전기차 비중이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이기고 전기차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갈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9% 정도 미국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 시장도 지금 확대돼서 한 18% 이상이 되고 중국 시장도 지금 20% 이상 전기차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요. 며칠 전 발표로는 지금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 전파의 원칙이라고 러브 디피전 오브 이노베이션이라는 원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16% 이상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는 그 기술이 항상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리 어답터들과 초기 개발자들을 합친 게 한 1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얼리 머저리티라 그래서 초기 다수가 한 34% 정도 되는데 기술이 어느 정도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게 이게 초기 다수인데 이 16%와 34%를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아주 커다란 계곡이 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16% 이상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 산업은 성공을 한 거고 특히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8%니까 성공을 했다고 믿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가서 이제는 내연기관차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중에 테슬라가 가장 선두에 지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부터 차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테슬라를 3만 불 미만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가 토요타나 혼다 같은 차인데 일본 차들이 많은데 그 차들이 지금 2만 불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지금 내연기관차의 패러티라 그래요. 그 가격이 거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오히려 더 싸게도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연방정부에서 $7,500씩 크레딧도 주기 시작했고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서는 $4,000 정도 크레딧을 줍니다. 그럼 이미 11,500불을 깎아서 살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다 하면은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비용을 낮춰서 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게 조금 더 확대되면 이제 내연기관차를 점점 잠식을 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9%를 넘어서 20%,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2025년이 되면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베스트 셀링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중국에서도 가장 잘 팔린 차가 모델 Y입니다. 그래서 아마 애플의 아이폰처럼 테슬라의 모델 Y가 아마 2025년까지는 모두가 사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테슬라 자동차는 로열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 충성도라 그러는데 그쵸. 다른 차들은 그 로열티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는 지금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테슬라 차를 산 사람은 다른 차로 잘 갈아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워낙에 그 FSD라는 자율주행 기능 자체가 아직은 레벨 2, 3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에도 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테슬라가 계속해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매출이 매년 50%씩은 지금 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 가격을 낮춰서 마진 압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내년부터는 이제 차를 더 많이 팔면서 좋아질 거라고 또 믿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곧 있으면 사이버 트럭이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 그게 이제 10월 18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사이버 트럭이 올해는 한 100대에서 200대 정도 판매가 되지만 내년도에는 거의 10만 대에서 20만 대까지 판매가 될 거라고 조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테슬라는 뭐 슈퍼차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9개 정도 되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그 표준을 또 합의를 봤죠.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더드라고 그러는데 NACS라는 이 충전 표준을 다른 회사들이 다 거의 다 지금 채택을 했고요. 현대도 얼마 전에 채택했다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차저 쪽에 이제 이득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FSD 구독자들도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렌트롭에서는 메가팩이라는 충전 발전소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파는데 이 메가팩 판매도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함 없이 테슬라는 계속 성장을 잘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적인 질문 하시네요. 다 좋게 얘기하셔서.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CEO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CEO가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또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20년도에 투자를 하긴 했지만 2021년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조금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2022년도엔 또 트위터 인수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많이 팔면서 회사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CEO의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만 해도 트위터에 너무 집중을 해서 테슬라 운영을 잘 못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린다라는 새로운 CEO를 트위터 이제 X에서 새로 고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에는 굉장히 좋은 매니저급 각 부서의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혼자서 테슬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아니면은 각 부서마다 그 팀장들이 굉장히 우수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주식 고르면 좋을 텐데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은요? 이제 방금 물고기를 좀 주셨다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망할 회사가 아니면은 다들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좋은 주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 15년간 레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잘 성장을 해왔습니다. 거의 한 60% 정도는 망하지 않고 잘 왔는데요.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굉장히 미국에 많이 있고 회사가 성장을 꾸준하게 잘 해서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펀더멘털도 봐야 되고 앞으로의 성장률도 봐야 되고 뭐 CEO의 역할, CEO의 도덕성 뭐 이런 것들 뭐 다양하게 봐서 이제 회사를 고르는데 중요한 거는 비싼 주식이냐 싼 주식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들을 비싸게 사냐 싸게 사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모든 주식이 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테슬라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성장률이 내년까지 뭐 100%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주당 순이익이. 그래서 이런 것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그러니까 가끔씩 이번 8월 9월처럼 조정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엔비디아가 500불인데 갑자기 400불로 떨어진다거나 테슬라가 30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212불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작년 말처럼 엔비디아가 108불로 떨어지고 테슬라가 거의 102불까지 떨어졌었죠. 올해 초에. 자, 그렇게 떨어지면은 사람들은 이 주식들은 사실은 좋은 주식이에요. 망할 회사가 아니고 매년 꾸준하게 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갑자기 회사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회사들이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거위를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
올라가서 테슬라가 300불이 되고 뭐 엔비디아가 뭐 500불이 되고 이럴 때 조금씩 그 이제 열매를 딴다 그러거든요. 저는 분할해서 수익 실현을 좀 하는데 30에서 50% 정도를 분할해서 한 5번으로 나눠서 조금씩 열매를 따눠서 현금을 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줍줍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아무리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이렇게 거의를 잡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엔비디아, 뭐 애플 같은 종목이 이제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테슬라는 뭐 $100 근처까지 왔었는데, 그럼 교수님은 그럴 때 좀 매수를 많이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미 열매 따는 연습을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주식을 웬만하면 팔지는 않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뭐 300불, 400불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3, 400불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내년에 5불 정도 되면은 거기에다 멀티플 50 정도, 매출 성장이 50% 정도 되니까 보급하기 오면 25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내년도에 모멘텀만 사이버트럭 잘 타면 한 3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올해 초에 이미 300불이 달성이 됐다. 그럴 때는 열매를 좀 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일종인데 아크의 캐시우드가 보통 많이 쓰는 전략인데 테슬라를 10%만 가져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이 10%가 주가가 올라서 15%나 20%가 되면은 이 5%나 10% 정도를 더 올라간 부분을 열매를 따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미국의 투자 운용사들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저도 좀 비슷하게 하죠. 그래서 자, 테슬라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열매를 따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100불까지 내려가면 너무 싸죠. 그때는 포워드 PE 레이쇼가 거의 20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퍼가 지금 한 7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죠. 예, 그럴 때는 정말 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줍줍을 저희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뭐 300불까지 갔을 때 거의 2배 정도 올랐었죠. 네, 거기서 또 열매를 좀 따고. 예, 자, 종목에서도 바닥을 많은 분들이 찾고 싶겠지만 주식시장에서도 뭐 바닥, 뭐 지수에서도 바닥 많은 분들이 찾고 싶을 텐데 8월 이후부터 10월 초 현재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한국 주식도 많이 떨어졌는데 바닥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을까요? 투자를 오래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IMF 때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지만은 단순하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CNN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Safe Haven Demand라든지 Put Option Ratio라든지 뭐 다양한 예,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덱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50 정도면 중립인데 거기서 조금씩 떨어지면 이제 공포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포 기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익스트림 공포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 공포와 익스트림 피어 완전 공포 기간으로 들어갈 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템플턴도 공포에 사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고 모든 주식을 다 갖다 팔았을 때 예, 그때가 주가의 어느 정도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RSI도 봅니다. 그 Relative Strength Index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과매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좀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3,600, 3,800, 뭐 올해도 3,800, 불과 저번 주만 해도 4,200 정도 조금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일봉으로 봤을 때 RSI가 조금 바닥까지 30 밑으로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0까지 중에 30 밑으로 좀 일봉으로 봤을 때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과매도가 되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다 갖다 팔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약간 바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서 물론 예,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켈리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뭐 도박에서 쓰는 용어인데 어떤 배팅도 5번에 나눠서 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분할해서 최소한 5번 정도 나눠서 이제 바닥에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공포가 익스트림 공포로 작년처럼 이번에는 17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작년에는 2, 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과매도가 30보다 더 떨어져서 막 27, 25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염려를 해서 분할해서 조금씩 나눠서 그때 사면 평균적으로 이제 싸게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이제 욕심을 내고 이제 이런 과열됐을 때 다시 열매를 땁니다.